잘 쉬셨나요? 이제 투자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 104페이지입니다. 자, 드디어 후반전에 포문을 엽니다. 투자입니다. 자, 물어보고 시작하죠. 투자가 뭐예요? 현재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비는 언제 나간다? 지금 나갔다. 수익은 언제 걷는다? 11월 25일 날. 시험은 10월 25일에 치지만 합격증은 11월 25일 날 나와요. 아시죠? 기다렸으니까는. 잘 보세요. 투자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뭐다? 현재 확실한 지출, 장래 불확실한 수익. 됐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 돈 내고 사는 거 언제? 지금. 돈 버는 거 언제? 뭐 몇 년 뒤에. 맞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막 5년씩,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 합니다. 앞으로 누가 투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현재 확실한 지출을 통해서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꾀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구분 안 됩니다. 투자랑 투기는, 투자는 운영을 하고 투기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투기처럼 하는 사람이 많죠, 요즘에. 단타로. 맞죠? 사자마자 팔고 1분 만에 팔고 그거 다 투기하는 거지 뭐. 단타래 뭐 스캘핑이래. 뭔 스캘핑이야. 그냥 투기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했었을 때 얻게 되는 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소득이득. 다른 말로 하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두 번째는 자본이득. 매매 차익입니다. 됐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원룸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 20개짜리 건물을 샀어요. 이거 운영하는 동안 뭐 들어온다? 소득이득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는 동안 매 기간 임대료 영업현금흐름 여기에 별표 2개 해주세요. 영업현금흐름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자본이득은 내가 샀다가 팔았다가 한 번만 생기는 거죠. 언제? 처분할 때 생긴다. 한 번만 생긴다. 양도차익이다. 매각현금흐름 별표. 되셨죠? 투자 장점, 투자 단점. 장점을 볼게요. 지렛대 효과. 요거 타인 자본을 빌려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크게 하는 거죠. 맞죠? 이거 모르시면 주식 들어가서 레버리지 한번 땡겨 써보시면 돼요.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샀는데 막 내 것만 폭락하고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입니다. 자, 해지 여기에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자, 구매력을 보호합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우리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 있죠. 시장 갔다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돈 5만 원으로 살 게 없더라. 맞죠? 그게 다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그래도 화폐 가치보다는 좀 덜 떨어지니까는 뭐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해지란 말이 나오면 보호받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왜요?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니까. 아시겠죠? 화폐 가치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절세 효과, 세금을 아껴줄 수가 있습니다. 세액 공제받는 거 두 가지, 감가상각, 이자 지급분. 잘 보세요. 세금을 낸다는 것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맞죠? 감가상각비, 건물의 가치가 깎이는 거죠. 이자 지급분, 은행 배불린 거죠.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못 벌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세액 공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조세를 낸다는 것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금을 갚거나 가치가 오르거나 이런 것들은 세금을 냅니다. 근데 두 가지는 돈 못 번 거죠. 세금 낸다 낸다? 안 낸다. 돈 못 벌었으니까 세금 안 낸다.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이익과 자본이 방금 했습니다. 월세와 매매 차익, 안정성, 수익성입니다. 단점은 밑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지렛대 효과 체크하시고요. 저당 수익률에다가 요거 금리 혹은 이자라고 쓰세요. 그럼 이해가 됩니다. 금리 혹은 이자. 금리 혹은 이자. 밑에 나와 있네요. 금리 혹은 이자. 요거 체크. 저당 수익률 뭐라고? 금리 혹은 이자라고. 지분 수익률은 뭔데요? 내 돈에 대한 수익률.
됐죠? 자, 지렛대는 지렛대인데 정의 지렛대예요. 돈 빌리길 잘했어요? 큰일 났어요? 잘했어요. 어디가 크다?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다. 총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 그래서 보세요. 지, 총, 저 세 가지 중에 지분 수익률이 가장 크면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정의 레버리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맞죠? 금리보다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이게 언제 발생했냐? 우리 코로나 이전에 금리가 기준금리 기준으로 0.5%인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돈을 빌려도 한 2.8% 가상금리가 합쳐도 그래서 1억을 빌려도 약 한 2%대밖에 안 나왔었어요. 3억, 4억을 빌려도 마찬가지야. 그럼 보세요. 1억에, 잠시만 보세요. 3억에 2%면 얼마예요? 600이죠. 맞죠? 한 달에 50만 원 낼만 하지 않나요? 맞죠? 3억 빌리고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면 돼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금리가 5%, 6%예요. 지금 한 달에 1년에 1,500, 1,800씩 내야 돼요. 그러면 50만 원 내던 거 얼마? 2배 넘게 내야 되는 거죠. 이자. 그냥 영끌족들이 큰일 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부의 지렛대 효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뭐가 높으면 저당 수익이 크다면 지, 총, 저 하시고 저당 수익률이 가장 크면 부의 지렛대 효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중립적 지렛대.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총저가 같다라고 나옵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면 부채 비율을 변화하여도 지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입니까?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면 불변한다, 바뀌지 않는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립적 지렛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시죠. 자, 여기 하나 발표합시다.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 몇 가지? 2가지. 됐죠? 내 돈 옆에다가 지분이라고 하는 소식이에요. 내 돈 옆에다 지분. 그래서 이거 약간 좀 옮겨 적을게요. 옆에다가. 똑같은 뜻으로 내 돈이 뭐라고요? 지분이죠.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고 가치상승분을 더한다. 이거 바꿔놓은 거예요. 제가 외우고 싶도록. 자,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돈 수익률이죠. 맞죠? 내 돈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고? 내 돈 분의 누가? 순이가. 내 돈 누가? 순이가. 아시겠죠?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고 가치상승분을 더했다. 아시겠죠? 뭐 뺐다고? 아니, 뭘 뺐다고? 이 뺐다고. 이를 이렇게 뺐다고 아시겠죠? 이를 뺐다고. 아시겠죠? 내 돈 순위 갖다가 이거,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공식을 만들고 두 번째 회차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순위가를 다 더하셔서 틀렸대요.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물론 합격했었어요. 합격했는데 순위가 다 더했대요.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2를 빼라고 이렇게 2를 빼세요. 아시겠죠? 내 돈 누가? 순위가. 아시겠죠? 2를 빼세요. 이자 지급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외웠다가 다 더해버린 거야. 내 돈 누가? 순이가. 이자 지급분은 빼라고. 돈 번 거 아니잖아. 돈 낸 거잖아. 됐죠? 큰일 나더라고. 내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가슴속에 남아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였어요. 내 돈 누가? 순이가. 내 돈 누가? 순이가. 아시겠죠? 지분 수익률 구하는 첫 번째 계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와요. 총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자본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 빼서 부채 비율 곱한다. 반드시 부채 비율이다 라는 거 별표. 됐죠? 이건 뒤에서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2개 묶으시고 5번에다가 별표. 5번에다가 별표. 됐죠?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어요. 돈 빌렸는데 큰일 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맞죠? 근데
갑자기 정의 레버리지 조건으로 바뀐대요. 왜 바뀌는 거예요? 이자율이 낮아지면. 이유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레버리지가 바뀌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뭐 때문에? 이자율이 바뀐다면. 됐죠? 자, 지금 영끌 하셔서 이자 내기 힘드신 분들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려면 금리가 떨어지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다? 부채비를 낮추는 것은 전환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뭐다? 레버리지가 바뀌는 것은 뭐 하나밖에 없다? 이자율 변화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딴 거에 유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 계산문제 두 개 한번 풀어보죠.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계산문제. 자, 여기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타인 자본을 40% 활용하는 경우 체크,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체크. 부동산 얼마 주고 샀다고? 2억 주고 샀다고? 맞죠? 2억 주고 샀다. 자, 잘 보세요. 계산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계산 문제를 잘 정리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잘 정리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약간 좀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약간 병적인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제 방 서재에 가면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은 자음모음 순서대로 책이 싹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흥,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히읗. 영어 책은 A, B, C, D, E, F, G로. 그래서 눈을 감고 있어도, 그러니까 방에 불을 안 켜도 어디쯤에 무슨 책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전공과 비전공, 뭐 소설, 뭐 SF 과학책을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게 책 크기는 다 달랐는데 제가 약간 광적으로 집착했던 게 뭐냐면 책 입체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집에 가면은 제 서재에 이렇게 엄청 큰 이게 책 서랍이 있는데 여기에 왼쪽 맨 상단부터 기역님부터 쫙 기역까지 딱 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성기 때는 기역 책이 몇 권인지 니은 책이 몇 권인지까지 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히읗이 끝나고 나면 거기부터 알파벳이 시작되는 거야. A, B, C, D부터. 그래갖고 그렇게 정했었는데 계산 문제 풀 때 그렇게 푸셔야 돼요. 딱 정리돼서. 지금은 이렇게 막 그냥 바닥에 막 쌓여져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한때 좀 지창했었는데 계산 문제 풀 때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얼마 주고 샀다? 2억 주고 샀죠? 타인 자본 40% 활용하죠? 여기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내 돈, 남 돈. 내 돈, 남 돈. 자, 2억 주고 샀죠? 내 돈 얼마 들어가고? 60% 들어갔고. 2억에 60% 얼마? 1억 2천. 남 돈 얼마? 8천만 원. 됐죠? 자, 니은입니다. 타인 자본 활용하지 않는답니다. 내 돈 얼마? 2억. 왜? 남 돈 안 빌렸으니까. 맞죠? 자, 이 둘 중에서 잘 보세요. 이 둘 중에서 계산하기 쉬운 게 뭘까요? 니은이죠. 왜? 이자 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셔서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니은, 기읍과 니은 중에 한 개밖에 풀 시간이 없어. 그러면 니은만 빨리 풀고 찍어야 되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풀어볼게요.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2억 들어갔죠. 이자 안 빼도 되죠? 순이없어도 얼마? 700만 원. 이자 뺄 거 있다 없다? 없다. 가치상승분 얼마? 2억짜리가 3% 올랐네요. 가치 얼마? 600만 원. 맞죠? 그럼 2억분에 얼마가 되죠? 1,300만 원 되죠? 몇 퍼센트? 6.5%. 끝. 됐죠? 내 돈 누가? 순이가. 그래서 얘가 더 빠르다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문제가 되게 쉬워진다고. 잘 보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지금 보시면, 자, 돈 빌린 게 있는 걸로 넘어가 봅시다. 자, 넘어가 봅시다.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1억 2천 들어갔죠? 순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맞죠? 1,300만 원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그쵸? 쓰면 돼요. 700 더하기 600. 맞죠? 계산할 필요 없지? 뭐만 빼주면 돼요? 2만 빼주면 되죠. 뭐만 뺀다? 2만 빼면 돼, 2만. 됐죠? 얼마 빌렸다고? 8천 빌렸다고. 8천에 2 얼마? 5%. 몇 퍼센트? 400만 원. 얼마? 400만 원. 맞죠? 빼기 얼마? 400만 원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1억 2천 나오고 위에 얼마 나온다? 900만 원 나오네요. 맞아요? 900만 원 나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0만 원 나누기
1억 2천. 500만 나누기 얼마? 1억 2천. 얼마 나옵니까? 7.5% 나오네요.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자기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돈 빌렸을 때는 7.5%, 돈 안 빌렸을 때는 6.5%. 맞죠? 요거 돈 빌린 게 조금 더 현명하네요. 왜? 가치랑 순양업소득 구한계 이자보다 더 많이 벌고 있으니까요. 그 말씀 드립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돈 누가? 순이가. 아시겠죠? 친구 중에 미순, 뭐 정순 이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누가 있다고요? 은순 있어요, 은순? 내 돈 누가? 순이가. 아시죠? 내 돈 누가? 순이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돈 누가? 순이가. 저희 어머님 성함이 정순이에요. 저 내 돈 맨날 가져가. 내 돈 그렇게 가져가. 내 돈 누가? 정순이가. 미치겠어요, 진짜.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3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3번 문제는 요거 총 더하기 총 빼기 저 곱하기 부채 비율이에요. 문제 너무너무 쉬워. 왜? 지문에서 다 줍니다. 뭐라고? 지문에서 다 줍니다. 총자본 수익률 얼마? 10%. 저당 수익률 얼마? 8%. 부채 비율 50%면 50 곱하고 부채 비율 200이면 200 곱하면 되겠지.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10 더하기 10에서 8 빼고 50 곱한다. 요거 중에 2죠? 2에 50%니까 1%. 10 더하기 1이니까 몇 퍼센트? 11%. 됐죠? 요거 2죠? 요거 2죠? 2 곱하기 2니까 얼마? 4%. 10 더하기 4%니까 얼마? 14%입니다. 문제 되게 쉽죠? 오케이? 그래서 잘 보세요.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는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내 돈 누가? 순이가. 됐죠? 2를 빼세요. 돈 안 갚으면 못 빼라고. 2를 빼라고. 아시겠죠? 순이가. 두 번째, 총자본 수익률에서 자당 수익률 빼서 부채비율 곱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문제를 한번 볼게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부채를 무엇으로? 가치로 나눈 값이고, 부채 비율은 부채를 무엇으로? 지분으로 나눈 값이죠. 맞죠? 부동산의 가치는 내 돈과 남 돈의 합입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잠깐 볼게요. 대부 비율이 50%래요. 부채 비율 몇 프로 나와요? 몇 프로 나와요? 100%. 맞습니까? 됐어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부동산을 돈 주고 샀어요. 얼마 주고 샀다? 10억 주고 샀다. 10억 주고. 맞죠? 내 돈과 남 돈의 합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느낌인 거지. 자, 10억 중에 5억을 빌렸다. 맞죠? 내 돈 얼마 들어갔다? 5억 들어갔다. 내 돈 얼마 들어갔다? 5억 들어갔다. 남 돈 얼마 들어갔다? 5억 들어갔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라면 부채 비율은 100%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대부 비율 60%입니다. 부채 비율 몇 퍼센트? 150%. 됐죠?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됐죠? 자,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의 100인 경우 얼마 빌렸다? 60% 빌렸죠? 60% 빌렸으니까는 빌린 건 그대로 오고 내 돈 얼마 들어갔다? 40 들어갔다. 그래서 부채를 가치로 나누냐, 부채를 지분으로 나누냐. 됐죠? 뜻입니다. 자, 저 볼게요. 정리. 자, 대부 비율은 무엇을? 부채를 가치로 나눈 값. 대부가. 큰아버님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아니, 누구라고? 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부동산 가치 100 중에서 얼마 빌렸다? 60 빌렸다. 빌린 건 그대로. 밑에 뭐다? 내 돈. 됐어요? 오케이? 이건 똑같은 값이에요. 이건 똑같은 값이에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대부 비율이건 부채 비율이건 분자에 대한 똑같아요. 뭐다? 빌린 돈, 남 돈. 근데 대부 비율 밑에는 부동산의 값인 거고요. 부채 비율의 밑에는 내 돈만 따지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나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부채 비율을 주지 않고 대부 비율만 줘요. 여기 감 잡았어요? 자, 그럼 이쪽 보세요. 문제 한번 내보죠. 자, 총 자본 수익률이 10%고 저당 수익률이 8%입니다.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50%인 경우와 대부 비율이 50%인 경우에 무엇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 부채 비율이 50%일 때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10 더하기 10 빼기 8 곱하기 50%. 맞죠? 근데 대부 비율만 주는 경우가 있다고. 대부 비율이 50%일 때는 부채 비율 몇 퍼센트? 100%. 맞죠? 그래서 이거는 10 더하기 10 빼기 8 곱하기 몇 퍼센트? 100%. 왜? 요 내용을 대부 비율 50%를 무엇으로? 부채 비율로 바꾸어서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대, 부, 가. 아니, 부, 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봐두세요.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수익은 요 뜻이에요. 수익은 뭐라고? 기대 수익률과 평균 확률.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 자, 요거 요즘에 이제 설명을 좀 바꿨더니 좀 좋아하시더라고. 잘 보세요. 자, 앞으로 투자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우리 애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6시에 와요. 수익은 6시죠. 왜? 늘 6시 오니까.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애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5시 50분에 왔어요. 엄마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올 때 왔으니까. 맞죠? 자, 우리 애가 오늘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6시 10분에 왔어요. 예상 범위에 그래도 들어왔죠? 좀 덜 위험하죠? 자, 이제 큰일이 납니다. 우리 애가 9시가 되도록 안 들어와요. 벌써 하고 있잖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수익이라는 것은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늘 오는 시간대에 오는 거. 위험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물어봅시다. 교수님, 그러면은 앞당겨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애가 3시에 왔어요. 학원 짠 거죠. 100%예요. 학원 짠 거예요. 맞죠? 그 뜻이에요. 잘 보세요. 앞으로 투자에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투자에서 수익이란 무슨 말이다? 내가 생각한 만큼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위험이라는 것은 뭐다? 내 생각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6시가 여기잖아. 맞죠? 5시 50분 오케이? 오케이. 6시 10분 오케이? 오케이. 좀 덜 위험한 거예요. 됐죠? 감 잡았죠? 근데 우리 애가 9시대로 안 들어와요. 난리 나죠 지금. 엄마 지금 속이 뒤집어져요. 그렇죠? 막 학원 다니고 난리 날 거예요. 자, 3시에 왔어. 이것도 엄마가 뭔가 좀 불안하죠? 왜? 학원을 쨌거든. 이거는 PC방을 갔거나 이건 학원을 쨌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요거는 뭐다? 앞에서 동네 친구만 잠깐 이야기하거나 횡단보도 한번 덜 걸린 거예요. 맞죠? 이거는 위험하지 않다. 지금 무슨 말이다? 수익이라는 것은 평균이고 평균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를 위험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벗어나면 위험한 거고 적게 벗어나면 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해 잘 되죠? 이게 쉽죠? 됐죠? 아기 가진 어머니들은 되게 공감하시더라고.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볼게요. 위험이라는 것은 뭐다? 불확실한 겁니다. 뭐다? 벗어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벗어나면 불안하고 위험하고 적게 벗어나면 그래도 좀 덜 위험하고. 맞죠? 5시 50분 엄마 전화 안 한다고. 올 때 왔잖아. 맞죠? 엄마 이렇게 막 저녁 준비하고 있다가 6시 10분에 왔어. 그럼 왔니? 라고 하죠. 근데 애가 9시 되도록 안 와. 엄마 6시 반부터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어디 갔는지 학원에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PC방에 전화하고. 맞죠? 3시 돼서 왔어. 얘기했죠? 학원 짠 거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렇죠? 왜? 투자했잖아.
학원비는 나갔는데 수익을 못 거둘 것 같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야. 맞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이쪽 넘어오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잠깐 풀게요. 기대 수익 구하는 계산 문제. 이 계산 문제는 아니지. 어떻게 푼다? 곱하고 더한다. 계산 문제. 됐죠? 자, 누가 아파트에 투자했어요. 근데 환경이 비관적이야. 몇 퍼센트 확률로 생긴다? 20% 확률로 생긴다. 수익이 몇 프로? 4%. 두 개 곱합니다. 얼마? 0.8. 20% 곱하기 4% 얼마? 0.8. 정상적인 확률 몇 퍼센트? 50% 곱합니다. 얼마? 59, 45, 4.5. 됐죠? 낙관적 확률 몇 퍼센트? 30% 곱합니다. 수익률 13%. 얼마? 3.9. 맞죠? 각각의 상황과 확률을 곱해서 더해줍니다. 다음 얼마? 3, 4, 4, 2, 7, 8, 9, 9.2% 되겠네요.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지. 사실 개론쌤은 계산 문제가 좋아요. 왜냐하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공식만 하면 풀릴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좀 안 더워요? 저만 덥나요? 자, 이쪽 오세요. 더워도 합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긴 사우나다 생각하시고. 자, 이쪽 오세요. 상가 경제 상관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과 같다. 예상 수익률이다. 곱하고 더하시면 되겠죠? 곱하고 더한다. 자, 곱합니다. 얼마? 1.2. 맞죠? 곱합니다. 몰라요. 곱합니다. 얼마? 6.0. 맞죠? 요거 세 개 다 더해서 얼마가 나왔다? 10%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 나와야 돼요? 7.2니까 2.8 나와야 되겠네요. 맞아요? 2.8 나와야 되겠네요. 2.8. 맞죠? 4, 7에 2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 3번 7%. 곱하고 더한다. 되게 쉽죠? 곱하고 더한다. 이런 문제 절대 틀면 안 돼요. 자,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투자의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했어요. 위험을 겪는 유형이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업성 위험. 사업성 위험. 사업성 위험은 크게 3가지예요. 시장, 운영, 위치. 자, 시장 위험은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거. 운영 위험은 영업 경비의 변동. 자, 위치적 위험은 입지 선정의 실패. 자, 사업성 위험입니다. 대표적인 예시예요. 자, 내가 학교 앞에 원룸을 샀어요. 오케이? 샀는데 그 원룸을 제가 공급하는 공급자죠. 근데 그 원룸이 시설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수요자가 없다.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내가 건물을 샀는데 그 건물을 운영하는 근로자들이 혹은 관리인들이 일을 안 해요. 무슨 위험? 운영 위험. 자, 내가 중개사무소를 차렸어요. 부동산 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여기 범계역 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100m를 걸어오다가 왼쪽에 편의점을 끼시고 50m를 걸어오다가 길 건너 우측에 있는 세탁소를 끼고 30m를 걸어오다가 10시 방향 2층에 있습니다.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무슨 실패? 위치적 위험, 입지 선정의 실패인 겁니다. 요거 3가지예요. 사업상 위험, 에는 3가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그래서 뭐다? 시, 운, 위치. 무슨 위치? 시, 운, 위치. 아시겠죠? 자, 금융적 위험입니다. 부채 사용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긴다. 이건 알죠?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서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는 거. 됐죠? 법적 위험입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어머, 내가 땅을 샀는데 갑자기 우리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버렸어. 맞죠? 이게 법적 위험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잘라주시고. 대출자는 무슨 금리?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차입자는 무슨 금리? 고정이자율을 선호합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이거? 차고 뭐라고? 대변. 급해. 누가? 차고 대변. 차입자는 고정금리 선호, 대출자는 변동금리 선호.
됐죠? 응가 한 방에 다 외울 수 있어. 응가, 응가, 응가. 대변.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 한 2달 전쯤에 큰 뉴스가 하나 났었죠. 그 지역의 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했다가 코로나 때 몰래 변동금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자들이 그 돈을 빌린 차입자들이 난리 나가지고 그 은행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랬어요. 뉴스 엄청 크게 났었어요. 은행에서 몰래 바꿨다가 금리를. 아시겠죠? 내가 지금 금리 고정금리 2.5%로 열심히 돈 갚고 있는데 갑자기 몰래 금리를 바꿔놓은 거지. 변동금리로. 난리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난리 나지. 그래서 금리를 바꿀 수 있는 변동금리를 선호합니다. 대출자는 항상 은행이에요. 차입자는 누구? 고정금리 선호. 유동성 위험입니다.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안 된다. 낮은 황금성. 부동산 샀다가 돈을 바꾸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바꾸기 어렵다. 됐죠?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위험, 투자의 위험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위험입니다. 총위험입니다. 총위험. 총위험 위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주세요.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써요. 포트폴리오. 이거 포트폴리오 위험이라고 나오거든.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왜 웃냐면, 여러분들 왜 마사지 기계 중에서 요즘 광고 많이 하는 그 풀리오라는 기계 혹시 알아요? 그 보라색 색깔의 풀리오라는 기계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쓰거든요, 집에서. 그 포트폴리오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저거 포트폴리오라 그래, 제가. 그래가지고 자꾸 썼던 거예요. 방금도 풀리오라고 썼다가 다시 고친 거예요. 왜냐면 오래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 마사지기를 해놓고 이렇게 잠깐 좀 쉬고 있거든요.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갖고 이거 폴리오가 아니라 풀리오라고 써가지고 제가 잠깐 웃었던 겁니다. 미안합니다. 됐죠? 자, 총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 중에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 됐죠? 아까 우리 조세를 부담했었을 때, 부과했었을 때 많이 부담하는 거는 체계, 비체계. 죄송해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 맞죠? 아까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에 둔감해서, 맞죠? 돈에 둔감해서 세금을 더 낸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비 찾는 거예요. 비체계적이면 뭐라고요?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 피할 수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그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다가만 몰빵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할 수 있죠. 하나는 아파트, 하나는 상가, 하나는 토지. 맞죠? 됐어요? 또 더 사볼까요? 경매 갈 수도 있겠죠. 맞죠? 주식할 수도 있겠고 금, 선물, 해외 주식, 원자재 등등등. 됐죠? 그래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포트폴리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분산 투자. 됐죠?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 위험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위험. 맞죠? 방법도 알려줘. 비가. 태양을 피하는 방법. 타지 않게 뭐 해라? 선글라스 써라. 맞죠? 됐어요? 자, 체계적 위험입니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는 학개론 시험에서 시험 칠 때 혹시나 지문에서 B라는 글자가 보이면 그거 잘 체크해주세요. 비탄력적, 비체계적. 아시겠죠? 꼭 두세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내는 지문을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올게요. 자, 투자의 위험입니다. 몇 가지? 5가지. 사, 금, 법, 인, 유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대출자는 변동금리, 차입자는 고정금리. 대변 어디에? 차고에.
비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 여기 4개 잠깐 쓸게요, 이제. 자,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4가지. 포트폴리오 뭐라고? 상관계수 4가지. 자, 요거 아시죠? 자, 이거 보세요. 왼손 한번 보세요. 왼손. 왼손.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4 포트폴리오. 뭐라고? 3, 4 포트폴리오. 이거 해야 돼요. 안 하면 까먹는다니까. 맞죠? 아시죠? 자, 3, 4.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 3개 붙여야 되는 거예요. 3, 4 포트폴리오. 잘 보세요. 자,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 플러스 1 때는 효과 있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됐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없다. 즉 무슨 말이다? 한 개 몰빵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3, 4 포트폴리오. 요거 뭐라고? 플러스 1. 한 개 몰빵. 분산 투자 효과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그냥 가상화폐 몰빵하는 거지. 토지에 몰빵하는 거지. 야, 땅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땅이 뜨면 나도 뜬다. 분산 투자 효과 없다. 자, 플러스 뜨는 경우가 있어요. 양수. 0.5, 0.3 등등등. 플러스일 때는 효과 있다, 효과 없다. 효과가 있다. 하지만 효과가 작다. 그래서 유사한 방향이라고 써주세요. 유사한 방향. 자, 그런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같이 산 거예요. 둘 다 반도체 분야죠. 맞죠? 그래서 한 가지 몰빵했을 때보다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겠죠. 맞죠? 시총이 작으면 이거 뭐냐? 변동이 클 거고, 시총이 크면 변동이 좀 작을 거니까. 됐죠? 근데 보세요. 자, 망했습니다. 망해서는 효과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크다. 다른 방향, 이제 다른 방향. 다른 방향으로 투자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죠. 주식시장이 한동안 안 좋았어요. 한동안 안 좋았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자산이 하나 있어요. 미친 듯이 올랐어요.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지금. 뭐만 있어요? 금값 엄청 올랐어요. 알고 계시죠? 주식은 폭락했는데 금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아시겠죠? 거의 3배 올랐더라고. 한 3, 4년쯤에 비하면. 됐죠? 요즘에는 그 돌반지 해준다는 얘기가 쏙 들어갔죠? 절대 못 해주죠. 저도 그거 18K인데, 이 반지 할 때 돈 꽤나 많이 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아본 보면 가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갔더니 가격이 더 오르더라고요. 빨리 하죠. 빨리 했어요. 결혼 반지인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크다. 주식으로 잃을 때 금으로 땄다라는 분이 있겠죠. 이게 반대 방향인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효과 최대. 효과 최대라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 뭐라고? 완전 제거. 비체계적 위험이 뭐지? 0까지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국민연금 알아요? 국민연금? 알죠? 국민연금 사이트 가본 적 있어요? 국민연금 사이트 가보면 사이트 가보지 말고 국민연금 주식투자 현황이라고 치면 싹 다 나와요. 근데 국민연금이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전 세계 3번째로 큰 금액을 운용하는 회사예요. 투자 금액이. 근데 수익률이 거의 5%에 육박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 걔네들은 돈이 거의 무한대로 있잖아요. 그게 뭐다? 분산 투자를 쫙 해버리는 거지. 원자재도 사고, 금도 사고, 선물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까라고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이건 뭐냐? 포트폴리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구성 자산의 수를 무한대로 늘려가지고 비체계적 위험을 뭘로? 0으로 줄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요. 돈이 무한대로 있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요. 밑에가 3가지예요. 맞죠? 3. 위에 거 1가지예요. 4. 플러스 1은 효과 있다,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포트폴리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면 분산투자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요거 뭐 한 거예요? 한 개 몰빵한 거예요. 됐죠? 밑에 거 세 가지 효과 있네요. 맞죠? 자, 보세요. 넣어보세요. 여보세요. 요 그림이 떠올라야 돼. 자, 플러스예요.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효과가 있지만 효과가 작다. 됐죠? 마이너스예요. 효과 있고 효과 크고 마이너스 1이다. 효과가 최대다.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0까지 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포트폴리오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시험 치다가 3, 4 포트폴리오 플러스 1 효과 없고 작고 크고 최대. 됐죠? 3, 4 포트폴리오 효과 없고 작고 크고 최대. 아시겠죠? 요거 하시고 문제 보시면 훨씬 더 잘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수익입니다. 수익. 자, 수익률은 종류가 세 가지예요. 수익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묶으시면 됩니다. 수익률은 수익 나누기 투자액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가 되시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사장님, 제가 한 80억 정도가 있는데요. 혹시나 수익률 3% 정도 나는 건물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80억 정도가 있는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수익률 3% 정도 이상 나는 건물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3%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죠. 누가? 손님이 요구했죠? 요구 수익률 끝. 맞죠? 최소한의 수익률. 맞죠? 손님이 와서 내 물건 보고 투자할 때 뭐다? 3%는 보장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죠?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했으니까 요구 수익률. 맞죠? 우리 그에 대한 보답해야 되겠죠? 맞죠? 사장님, 저희 중개 사무소에 한 50억 정도 되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수익률은 7% 정도로 예상됩니다. 7% 정도가 기대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오케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 안 까먹더라고. 됐죠? 투자로 인해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 맞죠? 물건 보여주러 가서 얘기해요? 물건 보여주러 가기 전에 이야기예요? 가기 전에. 4. 전적 예상 수익률. 그 물건 7%라고 동네방에 떠들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되죠. 동네방에 떠들면 난리 나요. 물건 뺏기고 난리 납니다. 객관적까지 체크.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손님 동네방네에 3% 이상 되는 거 다 떠벌리고 다니겠죠? 외부. 나 그만큼은 보장해줘 라고 얘기하겠죠? 그 사장님은 7%짜리 수익률을 선택하면 3%는 버리겠죠? 그 사장님이 요구하는 거가 되겠죠? 3% 맞죠? 다른 손님 와가지고 나 5% 이상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다른 손님 이렇게 하고, 자, 다음 손님. 사장님, 제가 50억이 있는데요. 5% 이상 되는 건물 있으면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마다 주관적인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하세요. 요구는 뭐라고? 최소한이라고. 맞죠? 그리고 하나만 더 기회비용입니다. 요게 투자 안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해요. 투자 안의 기회비용. 되셨죠? 자, 그리고 투자 균형 잠깐만 볼게요. 자, 기대 수익이 커요.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투자해요, 안 해요? 투자하겠지. 맞죠? 가격이 오르면 기대 수익률은요 떨어지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봅시다. 5억짜리 건물이었어요. 수익이 얼마 나왔다? 5천만 원 나왔어요. 수익이 몇 프로? 10%. 맞죠?
투자가 증가하니까는 뭐다?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 10억으로. 수익률 얼마 역시 5천만 원. 수익률 얼마로? 5%로 줄어들었네요.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크면 투자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는 반대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무엇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알지 않나요? 주식 가격이 오르면 배당률은 떨어집니다. 맞죠? 그 뜻입니다. 오늘 아까 뉴스를 보는데 송은희 씨 알죠? 개그맨 송은희 씨. 송은희 씨가 93년도에 가입한 예금이 금리가 20%래요. 와, 금리가 20%라고. 전 재산을 몰빵해서 넣어보고 싶어요. 정말 레버리지든 나발이든 뭐든, 언니, 내가 연 이율 15% 보장해줄 테니까 20억만 빌려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됐죠? 그런 거 하나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요구 수익률입니다. 자, 요구 수익률은 똑같은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입니다. 기회비용 이렇게까지만 체크. 할인율, 위험 조정, 할인율, 기회비용 체크. 자, 요구 수익률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구 수익률 몇 가지? 세 가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과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요거 세 가지 다음 됩니다. 됐죠?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그리고 예상된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무위험률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돈 버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가면 돈 버는 거. 뭐가 있죠? 국공채, 예금 등등등. 됐죠? 그래서 보세요.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국채나 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험 할증률은 무엇을 얘기하냐? 위험에 대한 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위험을 많이 감수해요. 요구 수익률은요, 커지고. 내가 위험을 적게 감수해요. 요구 수익률은요, 작아지겠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한다?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준다라는 소리입니다. 교수님, 예상된 인플레이션 왜 더합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요구해야 되겠죠.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위험을 감수할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져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금을 안 넣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야, 나는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해서 3%의 수익률을 올릴 거야. 연 3%. 옆에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예금이나 넣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맞죠? 이거 친구 도와줘야지. 누가 가상화폐에 넣으면서 연 수익률을 3% 넣어요? 맞죠? 미친놈이지. 왜? 위험을 얼마나 많이 감수하는데. 맞죠?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위험 할증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어떻게? 할인율도 높인다. 높은 할인율을 정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감 잡았죠? 이거 낮은 할인율 나와가지고 계속 틀려오더라고. 감 잡았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어떻게 커져라. 됐죠? 잘 써요. 저 잘 써, 이거. 됐죠? 이렇게 하나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더 알아보기 보고 끝내도록 하시죠. 자, 요구 수익률 별표.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한다. 계산 문제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로서 확률과 수익을 곱해서 구한다. 요구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로서 기회비용이에요, 할인율이에요, 위험조정 할인율이에요. 주관적입니다.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손님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겠죠. 됐죠? 법정 스님 와서 법정 스님. 요구 수익률 몇 프로? 0%. 무소유. 맞죠? 스크루지 왔어. 수익률 몇 프로? 30%. 막 얘기하는 거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 요구 수익률은 두 가지 합이에요.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 합인데 PC 효과가 추가되면 예상된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줄 수가 있다. 위험을 많이 감소할수록 뭐다?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고 위험을 적게 감소할수록 위험이 할증률이 작아진다. 무위험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다. 여기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잘라주세요. 되셨죠? 오늘은 위험 전반부까지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진도가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죠? 그렇죠? 원래 2주 남았어요. 7주, 8주까지. 근데 요거, 요약집 제가 한 주 정도만 더 할까 생각 중입니다. 왜? 감정평가 좀 꼼꼼히 해드리려고. 그리고 한 주 정도 더 하고, 혹시나 부족하면은 제가 보강이라도 할 테니까는 핵심 요약집 꼼꼼하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약집 끝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투자론 전반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남아있다? 계산 문제란 남아있죠? 요거 풀고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계산 문제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I will be back.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